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10억 원 상당의 일제 강제징용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옛 신일 철주금인 일본제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 송달 기간인 8월 4일 0시를 넘기면 법원은 일본제철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2달 반 만에 끝납니다.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으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무급휴직이 전투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의 60대 남편과 해당 목사의 교회를 다닌 70대 여성입니다. 개척교회 관련 감염자는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보험사의 영업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건물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 피해로 봉쇄 조치를 내린 뒤 3개월 만에 유럽 나라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도 오는 15일부터 입국을 허용하고 독일은 여행 경보를 해제하는 등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유럽 나라들이 국경 통제를 차차 풀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곳곳에서 폭력과 약탈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자신의 전당포 가게를 지키던 전직 흑인 경찰서장이 약탈 시위대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법당국은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의 혐의를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올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경찰관 3명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대구와 영남 일부 내륙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26도, 춘천은 28도로 예보가 됐고 대전과 광주 등에서는 30도로 웃돌겠습니다.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옛 신일 철주금인 일본제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 송달 기간인 8월 4일 0시를 넘기면 법원은 이미 압류한 일본제철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강제징용 피해 해결 문제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시작된 수출 규제에 우리가 조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일 외교수장 간의 전화통화에서 일본 측이 전한 입장은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또 한 번 일본 정부의 강한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1일 일본제철에 대해 압류 결정 서류를 찾아가라는 공시 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올린 뒤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여기는 제도입니다. 8월 4일부터는 전달이 된 것으로 보고 국내 절차만으로 판결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제철에 한국 자산을 압류하겠다는 서류를 보냈지만 반송됐고 다시 보낸 서류도 10개월째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공시 송달을 통해 처음으로 강제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법원은 일본제철에 9억 7천만 원 상당 주식을 압류했는데 이를 매각하는 현금화 절차도 마찬가지로 공시 송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우리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빨리 풀어달라는 강 장관의 요청도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지난 4월 1일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한 지 75일 만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무급휴직에 들어간 지 75일 만입니다. 주한미군이 지난 4월 1일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한 건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분담금의 13%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은 50% 인상한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5,900억 원가량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건비만 먼저 합의하는 선타결 방안을 제안해 노동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급하자고 했지만 미국은 그동안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무급휴직이 2달 넘게 이어지자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제 페이스북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미타결로 인한 한국인 직원의 무급휴직이 사실상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한 차례 양보한 미국이 다음은 한국이 양보할 차례라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서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들이 버티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병원에 소속된 간호사 3천여 명은 코로나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나온 추경안에는 빠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 311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파견 의료인이 받은 위험수당 등이 대구병원 간호사들에겐 지급되지 않았다는 취재에 이렇게 답한 겁니다. 어제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재차 묻자 다각적인 검토 결과 미반영하기로 결정했다는 다른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대구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한 200억 정도 대구시가 먼저 주고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지만은 대구시 예산형 변상 너무 큰 돈이고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시가 지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빨리 먼저 선지급을 하고 복지부하고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으면 후 정산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심사에서 반영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도 나왔습니다. 규정대로 잘 안 해주면 앞으로 누가 헌신적으로 이런 일에 나서겠습니까? 조정을 해서 이 액수를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 중에서라도 이만큼은 해당되는 액수만큼은 마련을 해서 즉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병원의 간호사들은 허탈해했습니다. 말 그대로 희생만 강요했었네요. 나라에서는. 국민을 지킨다는 의미로 계속 일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만의 그런 마음이었는지. 대구에 파견 갔던 간호사는 이것은 단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료인데 동료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되게 분노를 같이 했죠. 너무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소모된 간호사들이 다시 투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JTBC 이지은입니다. 인천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의 60대 남편과 해당 목사의 교회를 다닌 70대 여성입니다. 개척교회 관련 감염자는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보험사의 영업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건물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앞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교회 목사의 남편 등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인천 개척교회 관련 확진자는 60명을 넘었습니다. 대형 보험사의 강남 영업점도 뚫렸습니다. 이 건물에서 교육을 받던 보험 설계사가 지난 2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건물 10개층을 이번 주말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와 함께 일한 전 직원 약 50명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측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는 콜센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80대 남성도 감염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에 다녀온 뒤 바로 다음 날 증상이 나타났고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3명은 자가 격리됐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지난 2일 확진된 남양주 70대 부부의 동선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부가 동선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해 동선을 파악할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얇으면서도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막아주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내일부터 판매됩니다. 날이 갈수록 더워지면서 얇은 마스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 KF94나 수술용 마스크와 어떻게 다른지 성화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하고 숨쉬기가 좀 좋게 여름이니까 그냥 다녀도 더운데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참 고충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답답하고 병원에서 쓰는 얇은 수술용 마스크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중에는 정부 검증을 받지 않은 일회용 마스크가 주로 팔립니다. 식약처는 수술용 마스크처럼 침방울 차단 기능이 있으면서 일반 소비자도 쉽게 살 수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제품을 우선 9개 허가했습니다. KF-AD 인증 표시가 붙고 미세입자 차단율은 55에서 80% 수준입니다. 공적 마스크가 아니라서 모두 시중에 유통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는 KF94입니다. 이건 비말 차단용 마스크인데요.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더 얇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라보면 차이가 더 두드러집니다. 수술용 마스크처럼 네모난 형태도 나올 예정입니다. 오는 5일 온라인에서 판매가 시작되는데 가격은 개당 500원 정도입니다. 일일 생산량은 초기에 20만 개 정도로 1인당 30개, 낱개 기준으로 30개씩 구매 제한을. 전문가들은 그래도 밀집되고 감염 가능성이 높은 곳에선 KF80 이상인 마스크를 쓰라고 권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차단했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빗장을 풀고 외국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컸던 이탈리아는 유럽 지역 관광객들의 입국을 허용했고 벨기에도 오는 15일부터 국경을 개방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이탈리아가 국경을 열고 관광객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린 지 3개월 만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등 사실상 유럽 국가 국민들 대부분이 대상입니다. 이탈리아에 들어오기 전 다른 대륙을 방문한 적이 없다면 2주간의 의무 격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이고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자 잇따라 국경을 열고 있습니다. 벨기에도 오는 15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 시민 등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15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과 영국, 아이슬란드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풀기로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를 뺀 가까운 나라들에서 육상을 통해 관광객이 오면 별도 검문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도 15일부터 상호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크로아티아도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등 10개 나라 관광객은 별다른 증명서 없이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곳곳에서 폭력과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자신의 전당포 가게를 지키던 전직 흑인 경찰서장이 약탈 시위대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법당국은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의 혐의를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올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경찰관 3명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항의 시위 열기가 미국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워싱턴 DC, 뉴욕,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청 앞입니다.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서 흑인 인권에 관련된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These peaceful protests, you could see everyone's peaceful, everyone has signs, people are singing. You know, they're not doing any destruction here. 에릭 가르세티 LA 시장은 시위대 앞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고 연대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고 약탈도 벌어졌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전직 흑인 경찰서장 데이비드 돈이 자신의 전당포 가게를 지키다 약탈범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의 혐의는 3급에서 2급 살인으로 격상됐습니다. 사법당국은 사건 당시 체포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경찰관 3명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이런 미국 시위를 만든 사망한 흑인 남성 사건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도 말을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인종차별도 모른 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위 현장 분위기가 더는 폭력은 안 된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degli Stati Uniti, seguo con grande preoccupazione i dolorosi disordini sociali che stanno accadendo nella vostra nazione in questi giorni a seguito della tragica morte del signor George Floyd.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어서 우리는 어떤 인종차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현지 시간 3일 인종차별 반대 집회에 시민 수백 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매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Opinion I'm sure is shared by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people around the world. Racism, racist violence has no place in our society.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대표도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도 인종차별을 비판할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추모 물결은 유럽 스포츠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3일 AS 로마는 선수들이 한쪽 무릎을 꿇는 사진을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같은 날 토리노 FC도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남아공의 판도르 국제관계부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시위대 목소리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등 프로이드 추모 물결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저희가 요즘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어컨 설치기사 2명이 지난달에 작업을 하던 중에 추락을 했습니다. 1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은 LG전자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개인 사업자여서 다친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동자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소리 났어요. 아주 시끄러웠어요. 소리가 깨끗어요. 아니 뭐 떨어졌으면 생각 LG전자 하청 에어컨 설치기사 2명이 작업 중 추락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이 실외기를 설치하던 중 발을 딛고 있던 구조물이 부서지면서 4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난간대가 뽑혀버린 거예요.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동료는 현장에서 숨졌고 송영수 씨는 허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1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기도 막막해요. 형님도 잃고 내가 이렇게 병상에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 너무 서글프고 슬프고. LG전자의 에어컨을 설치하다 다쳤지만 다친 책임은 송 씨가 져야 합니다. 송 씨는 원청인 LG전자에서 1차 하청업체, 다시 2차 하청업체를 거쳐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LG뿐 아니라 대다수 대기업 가전제품 설치기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합니다. 이들은 노동자처럼 일하지만 1인 사업자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속합니다. 산재보험 등 의무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송 씨 역시 산재보상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2차 하청업체와 송 씨의 위탁계약서엔 의린 설치기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곳곳에 보입니다. 아무도 고객님은 저희들한테 에어컨 사장님이라 하시는 분도 아무도 없어요. 유니폼을 정확하게 차려입고 깔끔한 복장으로 그로 갑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저는 사장입니다. LG전자와 LG계열 하청업체는 책임지고 피해자 측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하청업체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는 화물 노동자도 있습니다. 실적 압박으로 위험한 노동에 내몰려 있고 사고가 나면 역시 다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산재가 적용되는 대상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자신들한테는 별 필요가 없다는 게 이들의 얘기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370km를 가는데도 내일 또 거기다 하차하고 또 뭐를 실어야 하잖아요. 물량을. 그러니까 또 일찍 갈 수밖에 없어요. 잠 안 자고. 김명섭 씨는 매일 군산과 포항으로 가며 철강을 나릅니다. 자연에서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아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김 씨도 2년 전 사고를 당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라서 산재 보상은 신청도 못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쉬었죠, 일을 보다가. 그리고 생활비, 치료비, 할부 모든 거를 제가 다 그때 부담을 했었던 거죠. 다음 달부터 화물 종류에 따라 산재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데 한 업체에서 전체 수익의 50% 이상을 받아야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0% 분량이 안 돼요, 매출이. 그렇다고 하면 저한테는 이제 필요가 없는. 이경순 씨는 지난해 7월 화물차에서 철근을 내리는 일을 돕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안에 이게 두개골이 깨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100% 안 붙었어요. 지난해 6월 노동부는 운전 이외의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하겠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명확하게 지시를 받고 한 일이 아니란 이유로 산재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7일 이경순 씨 등 8명에 대해 집단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에서 우려가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평가도 온라인으로 하면 나올 부작용들이었고요.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에서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등록금을 다 내야 하냐에서 이 시험 평가 방식을 두고도 또 대학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건국대의 한 단과대 교수가 전공 과목 수강생들에게 보낸 공지입니다. 지난달 온라인 중간고사를 치렀는데 일부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거나 심지어 대리 시험을 친 학생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어제 오후까지 자진 신고를 하라고 권합니다. 학교 측은 일부 학생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생 징계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식의 징계가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측은 몇 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에 연루됐는지, 문제가 된 시험 성적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억울하죠. 공부 열심히 하는 일반적 학생들은 억울한데 앞서 인하대와 서강대 온라인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0점 처리하거나 시험 자체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오늘 날짜가 6월 4일인데요. 날씨는 벌써 한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는데요. 35도까지 올라가는 대구를 포함해서 영남 일부 내륙 지역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아직 6월 초지만 남부지방 곳곳엔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31도까지 오른 대구의 낮 기온이 오늘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경북 청도와 김천, 칠곡, 경남 창녕 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부터 폭염특보 기준이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바뀌었습니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습도가 50% 이상이면 체감온도가 높아집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하루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오르는 것은 중국 내륙에 형성된 따뜻한 공기가 서해를 통과해 한반도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상 내륙 지역은 따뜻한 공기가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햇볕이 더해져 낮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기상청은 올여름이 지난해보다 더 더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평균 기온이 지난해 24.1도보다 0.5도에서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 수도
20일에서 25일로 예상돼 지난해 13.3일에 비해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낸 담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한 내용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못 막으면 군사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했네요. 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렸습니다. 지난달 31일 일부 국내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걸 언급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이를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강산 폐지, 개성 공업지구 완전 철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함께 이스나마나한 군사합의 파기까지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 규탄 전단 100만 장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북한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역시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었죠? 예,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TV가 평양 시내의 한 초등학교의 올해 첫 등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3월에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와 달리 북한에서는 4월 1일 학기가 시작됩니다. 북한도 우리처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등교를 2달 미뤄오다가 어제 학교 문을 연 겁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학생들과 발에다 준 학부모, 인솔교사까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소식입니다.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등 전국 영재고 8곳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 중인 학생에게 오는 14일로 예정된 입학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약 몰래 시험을 보다 걸리면 불합격 처리는 물론이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격리자들이 지난 총선에서 투표를 했고 또 최근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도 응시한 선례 등이 있어서 이번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 전형은 학교장 권한이라면서도 자가격리자들의 응시와 관련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비방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인도의 6.25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KF 마스크 2만 5천 장을 지원했습니다. 5천 장은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2만 장은 협회가 추천한 NGO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현재 생존한 인도의 6.25 참전용사는 4명입니다. UN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됐던 한빛부대 11진 장병 50여 명이 임무를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지난 3월 말 200여 명이 귀국한 데 이어 11진은 모두 귀국했고 12진 270여 명이 현재 투입됐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10명 가운데 6명이 먹거리에 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보다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해서 먹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본사 사이에 거래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서 탈루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라젠 문은상 대표, 검찰이 재산 855억 원을 동결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1분 북한 황해북도 인근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황해북도 송림 동북 동쪽 5km 지점으로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했습니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경희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종교 모임이나 동호회, 친목회 같은 소모임에서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모임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만나야 할 때는 10명 이내로 짧은 시간 모이고 관리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열린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 관객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5개 부문상 주인공이 됐는데요.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시나리오상, 여우조연상, 또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가 올해의 초청작 50여 편을 공개했는데 우리 영화로는 연상호 감독의 반도와 임창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 2편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난달 예정대로 열리지 못한 올해 칸 영화제는 공식 초청작만 발표가 됩니다. 지난해 말에 제정된 애니메이션 산업진흥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문체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전문 인력을 키우는 기관과 단체를 지정하고 강의료 등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기 때보다도 많은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돼서 오늘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6월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을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폐기,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고요. 실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엽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7개 관계사들이 후속 조치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서 허가 취소 대상이 된 메디톡신 관련해서 2번째 청문이 오늘 있습니다. 메디톡신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회사 측의 입장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대구와 경상도 내륙 일부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고 광주 31도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문제 없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산지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 35도로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 쓰러진 9살 어린이는 아직도 의식이 없습니다. 3시간이 아니라 무려 7시간 동안 어머니가 가방을 바꿔가면서 가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대는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응급실로 남자아이가 실려옵니다. 지난 1일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다 쓰러진 9살 A군입니다. 나흘째 의식이 없습니다. 어머니 B씨는 지난 1일 정오쯤부터 A군을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동안 가뒀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는 A군을 넣어놓고 3시간가량 외출까지 했습니다. 처음에 큰 가방에 넣었다가 넣고 외출했다 들어와서 가방에 오줌 싼 것 같으니까 작은 가방을 가져와서 다시 그거로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아이를 가방에 넣어두신 거 맞습니까? 왜 넣어두셨습니까? 어머니는 지난해 10월부터 매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 어린이날에 때린 뒤 응급실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A군은 얼굴과 몸에 멍자국, 허벅지 뒤쪽에 담뱃불로 지진 듯한 상처가 뚜렷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경찰에 알렸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A군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A군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부모들도 인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2018년 아동학대 사건 중 재학대 비율은 아이를 왜 넣어두신 10.3%입니다.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계속 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마약을 투약한 뒤 25톤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로 낸 50대 이모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지난 1월 7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 구로구에서 25톤 트럭을 몰다가 차량 석 대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서울지방철도 경찰대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2살 이모 씨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졸리다면서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충남 태안으로 미입국한 30대 중국인 3명에 대해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어젯밤 발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중국 산둥성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국내로 미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행 8명 중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은행 지점 건물이 어제 갑자기 기울어졌습니다.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푹 꺼졌는데요. 직원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 앞 외벽이 벌어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벽돌이 빠질 정도입니다. 벌어진 틈으로 카메라를 넣어봤습니다. 건물 밑바닥과 기둥이 보일 정도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건물 뒤편 주차장입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바닥이 뒤틀렸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바닥에 움푹 패인 곳도 생겼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은행 지점 건물이 갑자기 기울어졌습니다. 주차장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건물이 뒤쪽으로 기운 겁니다. 1층 은행 직원과 2층 한국산업단지 부산지사 직원 등 28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천장에서 이제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이제 퉁퉁 소리가 나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주차장 바로 옆에선 지상 25층, 지하 4층짜리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지하 3층 구간에 땅을 파내는 터파기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 밑에 이제 흙이 이제 쪽으로 좀 유실이 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질 거 아닙니까? 부산 강서구청은 신축 건물 공사를 중단시키고 사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일이었죠. 산업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경제계는 산업 곳곳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일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가 WTO 제소 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요. 법원은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 경제학자로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정부는 명분에 굉장히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6월 달에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야기가 나오고 한 6개월 동안 작년 수출이나 이렇게 보면 몇몇 개 품목에서는 대단한 반일 감정으로 상당히 그 우리나라의 수입이 줄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작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어떤 이념적인 또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는 격화되었어도 수출과 수입으로 보면 큰 타격이 없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네. 이제 갑자기 이 문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2일 날 산자부가 패널 제소를 요청하기로 하고 어제 이제 대구지법에서 그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껏 일본도 화이트리스트를 한다고 해놓고 리스트에 배제해놓고 상당히 조심을 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제 이렇게 절차가 나갔을 때 이제 일본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명분에 치우친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아까 앵커 말씀대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한일 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일본이 계속해서 강력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은 우리 정부의 또 그리고 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강경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강경 대응이 아니라요. 이건 정상적인 대응이고요. 자,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봅시다. 지난해 7월 초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로 도발을 하면서 네. 한 이후에 뭐 지소미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재연장 중단까지 이런 사태까지 발전했다가 11월 말에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그러니까는 연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화답으로 사실 수출 규제 문제를 푸는 실무 국장급 회담을 다시 속개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 측이 제기했었던 거, 즉 뭐냐면은 수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래 해가지고 우리 산자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보완 조치를 다 이미 했어요. 네. 시행 조치를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말에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지소미아 문제를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는데 일본이 사실 실질적으로 조치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 그러니까 뭐 지소미아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걸 종료한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WTO에다가 한번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맡겨보자. 예? 이게 누가 옳은 것인지. 이거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WTO의 조항에 이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대응이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은요.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요. 이런 판단이 만약에 이루어졌으면은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도 그랬을까? 사법부 판단은 그 국내의 주권 문제예요. 네.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이거를 개입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했어요. 해결책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는 거기서 아무런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정부를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이제 일본 정부가 왜 했는가를 우리가 좀 복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베가 사실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일어났던 판결 10월달에 판결 가지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시작한 건데 사실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를 하게 되면은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제 지지 기반이 지금 취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일본에 그러니까 사실 경제계에 굉장히 어쨌든 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세동 교수님이 수출에 별로 영향 안 줬다 그러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지난해 그러니까 7월 1일부터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3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3분기, 4분기 동안에요. 일본의 수출 감소 많이 감소했는데 하반기에 한 17% 감소했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이 한 30%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생산에 굉장히 또 6% 정도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 지난해 3분기부터 사실상 경기 침체에 빠졌었어요. 3분기, 4분기가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했었거든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도요. 그 자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피해를 주면서 지도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정치적인 어쨌든 간에 이 입장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들한테도 피해 주고 지금 그러니까 한일 관계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데 기업들을요. 네. 지금 뭐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뭐 강력하게 뭐 지금 대응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저기 그냥 저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빈소리고 별 수단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의 조치에 대해서 신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명분에 치우쳤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아까 최 교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그 일본의 수출 통계는 조심해야 봐야 할게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나 우리의 일본 수출은 거의 통화가 엔화로 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달러로 환산한 수출하고 엔화로 환산한 수출이 숫자가 굉장히 틀립니다. 2019년에요.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13% 줄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엔화로 표시한 수출은요. 4%밖에 안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보다도 훨씬 더 덜 줄었어요. 둘째는 작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놓고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왜 그 구분이 되냐면은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조치가 나온 게 하반기거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그 수출의 그 일본에 대한 수출의 증가율이요. 엔화로 따졌을 때요. 4.5%, 4.7%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라든지 몇몇 개 어떤 그 맥주라든지 이런 품목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수입을 줄였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하고 배제 후하고 수출의 통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제가 그래서 이게 타격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맞아요. 이 일본이 이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은 대법원의 2018년도 10월 달 판결이에요. 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본도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오히려 궁지에 몰린 아베가 이걸 계기로 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가면서 지지율 회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백우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법부 문제는 사법부 문제 맞다. 근데 정부가 사법부를 편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적어도 사법부하고는 행정부는 다르다 하는 견지를 하면서 물밑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법부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는 행정부대로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일본도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쓸 것이고 그 쓰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수출 규제를 네. 더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 저는 산자부가 그저께 2일날 이 발표를 저는 조용히 하고 좀 이렇게 매스컴을 안 탔었으면 훨씬 더 일본이 행정부가 반응하기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를 조금 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지는 네. 거죠. 최 교수님, 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대일본 수출 수입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신 교수님 통계를 하도 가끔 예고하고 그러셔가지고 엔화 기준으로요. 엔화 기준으로 지난해 그러니까 4분기 말에 정년도 4분기에 대비해서 8천억 엔이 감소했습니다. 엔화 기준으로요. 달러 기준으로 한 113억 달러가 축소가 됐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이 이 엔화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본의 수출이 한 17% 감소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요. 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30%가 감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소폭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고요. 그건 어떻게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물건 파는 거를 금지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한테 부정적으로 영향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고요. 달러 기준으로도 그러니까는 달러는 결국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통계가 맞다는 거. 제가 이제 이거는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에서 매년 발표하는 거를 가지고 제가 이거 집계를 한 겁니다. 집계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사법부에 편을 든다 그랬는데 사법부에 편을 든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사법부는 사법부 역할이 있는 거고 행정부는 행정부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을 든 게 아니라 한국 정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결책까지도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정부의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이 난처할까 봐 사실 별도의 해결책을 제시했죠. 방안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그러니까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런데 일본이 거기서 여태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작년에 분명히 11월 24일경에 지소미아 종료를 그러니까 조건부로 연장을 해주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원상 회복하는 걸 조건으로 했었어요. 네. 그럼 정부가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부가 가만히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없던 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권국가 입장에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 담당 국장급 회담이 실무회담이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진행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5월 말까지 그러니까 대답을 내놔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가타부타 그러니까는 뭐가 더 미흡하다든가 이게 내놔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그러니까 뭐 침묵 지키면서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그냥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악화되는 것을 아베 정권이 즐기는 거죠. 자기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조치였느냐 아니면 명분에 치우친 것이냐 두 분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시 경제적인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의 통계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크게 손해볼 것은 없었다.
오히려 일본이 타격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일본이 어떤 뭐 추가 대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별 조치 없다고 봐요. 할 수 있을 게 없을까요? 예, 카드가 별로 없는 게 네. 뭐 금융 얘기하는데 일본 자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도 않고요. 사실 그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제2금융권 뭐 대부업계 들어온 자금들 해봤자 사실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신협이라든가 이런 제2금융권 대책도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공격할 수 있는 한 100대 품목 중에서 네. 상위 3개를 골라서 공격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요? 그 결과가 결국 뭐냐면은 우리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그러고 나서 수출에 무슨 지장 받았습니까? 하나도 받은 거 없잖아요. 오히려 뭐냐면 국산화라든가 일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뭐냐면 주요 고객까지 잃어버리고 일본의 소위 말해서 소재 부품 산업이 우리 때문에 굉장히 발전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 이건 굉장히 자기 발등 찍는 거고요. 외신에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처음에 이 일본의 조치를 했을 때 자기 발등 찍고 자기 무덤 판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사실 실현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기업들이 지금 아우성 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엄포성 그러니까는 엄포성 저거고요. 작년에는 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계속 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한테 네. 보여준 것이요. 우리 피해 준 게 뭐가 있어요? 네. 일본 아베 정권이 앞으로 꺼낼 수 있는 추가 경제 보복 조치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는 우리가 거군요. 거기에 대응할 네. 수 있는 게 카드가 다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연간 들여오는 그 수입 규모가 한 550억 달러쯤 됩니다. 네. 550억 달러 중에서 렉서스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일본 그 자동차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그 소비재가 차지하는 수입이 3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본 물건을 소비재를 수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전체 수출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야만 하는 기계라든지 자본재라든지 중간재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해서 제 통계가 보면 470억이니까 거의 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의 80%는 산업에 꼭 필요한 자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통제가 안 될 거라고 전제를 하는 것은 저는 한일 관계를 매우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다. 저는 그래 봐서 일본이 상당히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태껏 자제를 해왔다. 왜냐하면 통계가 그게 그렇게 나타나고 네.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일본이 일단은 한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보다 훨씬 많다. 아하. 물론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뭔가 대응 카드가 있겠죠.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것은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 악화해서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과 한국의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산자부의 2일날 발표는 성급했다.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일본은 아주 독구는 그런 행위였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벼웠다. 그걸 비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전혀 상반된 얘기들을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셨습니다. 팩트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말씀하시죠. 신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논리가 작년 7월 초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그러니까 3대 핵심 소재 부품들 할 때 그때 걱정했던 똑같은 논리예요. 그때도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예? 어땠냐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본한테 우리가 자본재를 많이 수입하는 거 맞습니다. 네. 장비 많이 수입하는 거 맞아요. 작년에 반도체 소재 부품도 마찬가지로 수입 품목이었었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타났냐면요. 선진국가들의 산업 구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선진국가 산업 구조는 가장 핵심 기술부터 해가지고 말단에 있는 제조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선진국의 산업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이 제품들은요. 자본재 같은 경우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단지 뭐냐면 오랫동안 우리가 거래하다 보니까는 그 거래처를 바꿨을 때 단기적으로 불편함이 생기죠. 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막 당황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빨리 거기 적응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품들, 나머지 기계 장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요. 유럽에 굉장히 대체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이 저러면 저럴수록 일본에 대한 의존도만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약화시키는 겁니다. 일본의 의존도를 약간 줄일 것이고요. 그럼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일무역 적자가 만성적으로 이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구조를 그러니까 탈피하자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숙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우리가 과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적으로 자급화한다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으로 그러니까 다변화한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불편하죠. 왜? 거래를 해오던 간에 이런 관계가 이걸 훼손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한테 탓을 돌리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잘못했다고 봐요. 왜? 일본이 지금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WTO 제소에 한번 맡겨보자 이거예요. WTO가 뭡니까? 제3자 아니에요. 맡겨보자 이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무모한 거냐 이거죠. 네, 최 교수님, 제가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해에도 사실 비슷한 우려들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거나 조달할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소업체들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타격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똑같이 나왔었어요. 네.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정부 관계자한테 조언을 할 때 대기업들은 자체 방어 능력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챙겨라 했거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대체하기 쉬운 이 제품들이다 이거예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은요 유럽 제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체처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처를 바꿨을 때 오랫동안 거래해던 기업들을 바꿨을 때 불편함은 생기죠.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일본이 그러니까 부당한 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편함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냥 무릎 꿇고선 가서 일본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게 되면은 우리 뭐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자존심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공통 질문을 두 분께 똑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와 법원의 조치들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뭐 한일 경제 전쟁이 심화될 일은 없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궁지에 몰린 아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재기를 노리는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할 거라고 보고 일본 국민들의 다수는 아베를 지지할 것이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한국 경제의 수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으로 기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 교수님. 이건 만약에 또 이제 그 강공으로 나오면요. 또 다른 발등 찍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부품 소재 지금 6개월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출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사실상이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가 아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남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 만약에 보복을 만약에 수출 규제를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거고요. 더 빨리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베 그러니까 이런 실패가 결국은 저는 아베 정권의 붕괴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군 세태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는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모태기 일본 외무상 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본이 어떤 대응 조치에 나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또 현명한 추가 대응도 필요하고요. 오늘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아침 7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있었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을 몰랐다는 검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는 이와 다릅니다. 과거사위는 해당 검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증거 조작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증거 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국정원 내부 문건에 유 씨 동생인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요청을 막기 위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협의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검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기소 처벌까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로서는. 예, 너무 충격적인 결과에 뭘 하고 대응을 할지 뭘 하고 말아야 될지 참 말문이 안 나옵니다. 과거사위는 공소사실과 다른 유우성 씨의 통화 내역, 유가려 씨의 초기 진술서도 수사검사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몰랐다는 수사검사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에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방대한 자료가 있고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이 보도자료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검찰 기소는 그거가 모순되잖아요. 유우성 씨는 검사들이 진술을 조작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검사들이 그 국정원에 뭐 돈을 얼마 정도 주던지,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줘서 뭐 그 사건 그 이제 출근 기록 가져오라라든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증거 조작 관련된 재판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검찰은 과거사위가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 외에 다른 조사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검사들의 불법 행위가 굉장히 좀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음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검찰은 당시 검사들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했지만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의 늑장 기소 논란도 있습니다. 유우성 씨 동생에게 폭행과 고문 위협을 하면서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걸로 드러난 국정원 조사관들.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찰이 재판이 넘긴 데 걸린 시간이 1년이 넘습니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아람 기자입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으로 일했던 박모 씨와 유모 씨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조사했습니다. 공소장엔 이들이 유가려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걸로 나옵니다. 욕설과 함께 머리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걷어찼고 박 씨는 전기고문을 시켜야 정신이 번쩍 들겠느냐며 전기고문을 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돼 있습니다. 숙소동 건물 앞으로 가려 씨를 끌고 가 탈북자로 가장에 들어왔다며 욕설을 하고 얼굴 보세요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유우성 씨는 지난해 2월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건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올해 3월 초입니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가 법정에서 거론됐습니다. 조사관 박 씨와 유 씨는 유가려 씨를 마지막으로 신문한 시점으로 따지면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충실히 해서 검사도 함께 기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조사하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그 공소시효가 거의 완료돼 가는 시점에 그게 되니까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했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시점이 2013년 4월까지 이어져 공소시효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조사관의 재판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지난해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용기를 내서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학교를 나온 졸업생들은 해당 교사가 오래전부터 비슷한 행동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교사 김모 씨로부터 상습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학교 측에 호소합니다. 학교는 김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파면했습니다. JTBC가 학교 측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씨는 피해 학생을 자신의 차로 불러 성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가 만난 한 졸업생은 김 씨의 성폭력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작년만의 일이 아니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 선생님은 너무 유명했었기 때문에 결국 잘렸네? 라는 그런 느낌이. 졸업생은 김 씨가 몇몇 학생들과 사적인 연락을 하며 친해진 뒤 차에 태우고 다니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겁니다. 교묘하게 연락을 하다가 이제 좀 차를 태워버릇하면서 그러면서 좀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연락을 한다,
차를 태운다. 그리고 밖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소문이 제일 많았던. 김 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지 묻는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JTBC 여도연입니다. 한 재개발 조합의 금고를 열어보니 금고에서 몰래 판 조합원 명의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조합원들은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며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라인더가 두꺼운 철판을 가릅니다. 드릴과 망치까지 동원해 콘크리트를 부수고 1시간 가까이 지나자 내용물이 드러납니다. 도장이다, 도장. 도장 아니야? 뭐해? 알았어. 금고를 열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도 전 조합장 박모 씨가 응하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강제로 금고를 연 것입니다. 저는 이 나무 도장 이런 거 안 씁니다. 이 도장은 제가 판 적도 없고 맡긴 적도 없습니다.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든 건 도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개인정보 수집해놓은 남의 신분증 이런 거. 사실 확인서. 다 공론해놓고. 다 막도장 찍었네. 조합원들은 얼마 전 총회를 열어 조합장이었던 강 씨를 해임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데다 별다른 설명 없이 사업비를 크게 늘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조합원들은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며 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어디에 쓰여있는지 조사해달라는 것입니다. 강 씨는 취재진에 불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우리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지난 4월 무급 휴가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은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사상 초유의 무급 휴직 사태가 끝나게 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의 손지호 사무국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급 휴직에 들어간 지 75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많은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찾아보기 위해서 건설 현장이나 뭐 대리운전 이렇게 찾아봤지만 그것조차도 힘들었고 아주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2달이 넘는 기간이었잖아요. 생활비가 뭐 당장 없으니까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다른 동료분들은 어떻게 사셨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예,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 가장 미안했죠. 그냥 집에 있기가 힘들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미안하기 때문에 자꾸 집 밖으로 나가서 돌게 되고 일자리를 구해보지만 요즘 또 경기도 어려워서 알바조차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또 안에 계신 분들도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조차 없고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을 향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해왔다가 이제서야 미국이 받아들였는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주한미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정부에서는 끝까지 인건비 부분이라도 선 해결하자고 하는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고 주한미군 쪽에서 미국 국방부를 통해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유지해서는 준비태세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양국 간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급 휴직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그 내용을 어제 전달받으셨습니까? 주한미군으로부터? 예, 노동조합에서 먼저 기사가 되기 전에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었고요. 저희랑 통화 이후에 그 각 개별적으로 개인에게도 4,000명 개인에게들도 다 모두 다 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로 복귀하라고. 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이 협상이 타결이 돼서 업무에 복귀한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완벽한 해결이 아닌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지급이 되고 그 안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완전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금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분담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13% 정도의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50% 인상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예,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보다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것은 미국의 기준이고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50%의 인상은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저는 저희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선에서 타결이 돼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양국이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측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분담금과 관련해 압박을 할 때에도 우리 주한미군에 계시는 한국인 노동자분들께서는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명도 발표를 하셨었고요. 네. 지금도 그런 마음과 생각은 같으신 거죠? 네, 전혀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도 주한미군 직원 이전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무급휴직의 사태, 사상 소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만 앞으로도 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협상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또 무급휴직 사태와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여전히 있으신 상황입니까? 그 우려는 이런 제도가 유지되는 한 네.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작년에는 무급휴직을 가지 않았지만 올해는 무급휴직까지 갔습니다. 네. 한 번 길이 열렸기 때문에 협상 때마다 이거는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 전혀 한미 동맹이나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제도적인 개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네. 근데 그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그 명분이 소파 노무조항에 있습니다. 소파 노무조항에 노동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노동법을 지키게 하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파를 개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은 올 협정 본문에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을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그것이 되지 않으면 조만간 있을 이 협상과 또 1년짜리가 될지 몇 년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협상에서도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측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해오셨겠죠? 소파의 개정에 대한 권한은 양국 정부에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주한미군과의 얘기를 했고 정부에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군요. 그러니까 논의가 돼야 네. 이 부분에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개선이 나올 텐데 논의조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꼭 소파 노무조항이 개정이 되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일본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직접 파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돼야 됩니다. 노동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네. 것이 독일 방식이고요. 정부에서 고용해서 파견하는 방식이 일본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70년 된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노동임금의 지급을 하는 문제와 별개로 말이죠.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예,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 70년이고요. 네. 방위비분담금 역사가 30년인데 처음으로 한국인 직원들을 보호하는 법이 생긴 겁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관건인데 미국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미 동맹이나 국가 안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아닌 동맹 정신을 발휘해서 조속하게 양국 정부가 타결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의 손지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달 동안 길게는 87시간 초과 근무를 하고도 수당은 10시간에 해당되는 금액만 받아왔다.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에 소속된 한 수행기사의 하소연입니다. 해당 연구기관은 기사의 노동시간을 따지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수행기사로 일하는 최모 씨가 연구소와 맺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은 달랐습니다. 한 달에 적게는 30시간, 많게는 87시간 더 일했지만 수당은 10시간분만 받아왔다고 합니다. 최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초과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구소 측은 반박했습니다. 수행기사 업무가 노동의 시간을 따지기 어렵고 최 씨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청구한 2,960여만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행일지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는 거에 묶여서 공공기관조차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수행기사들은 상당수가 파견직으로 일하며 수당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자택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자택에서 종료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산정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이 다 포괄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2017년 마련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 지침이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영화제도 관중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종상 시상식. 수상자들은 빨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예전처럼 자리를 꽉 채운 관객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수상 소감에서 하나같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객과 울고 웃는 날이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서 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영화인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일 텐데 오늘 개봉을 하는 국내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영화 참 부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개봉 일자가 좀 밀리고 네. 저도 언론 시사가 워낙 자주 바뀌어서 언제였지 헷갈려서 다시 전화도 하고 이럴 정도로 좀 사연이 많았는데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송지효 씨, 김무열 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 침입자라는 작품이고요. 손원평이라는 감독님이신데 이 감독님이 아몬드라는 소설을 써서 또 창비 소설상을 받은 소설가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침입자라는 영화는 아무래도 이제 송지효 씨가 좀 오랜만에 영화계 나들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능인으로 더 이제 알려져 버렸는데 이제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겠고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6살 때 이 여동생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잃어버린 여동생이겠거냐고 살았는데 다시 나타난 거죠. 물론 이 오빠도 처음부터 믿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껏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99.99% 일치를 보이니까 당연히 동생이겠거니. 그런데 이 동생이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가령 5년 넘게 집에서 일을 돌봐줬던 이모님이 갑자기 사라지질 않나. 그리고 뭔가 내 동생이라고는 하는데 성장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스럽고 그 친구가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아르바이트생처럼 연기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미스테리와 좀 서스펜스로 풀어가는 작품인데요. 워낙 손원평 감독이 가족의 이야기를 소설로도 담아내는데 좀 탁월했었고 단편 영화에서도 그런 관계들을 쭉 다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족 얘기로 다루고 있어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개봉하는 우리 영화가 또 한 편 있죠? 네, 김희정 감독의 프랑스 여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은 김호정 씨라고 혹시 화장이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그 여배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딱 봐도 좀 프랑스 여자 하면 그녀겠구나 하고 짐작이 오잖아요. 프랑스에 이제 사실은
사실은 연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고 하지만 거기서 프랑스 현지 남자를 만나서 10년간 프랑스인처럼 살았던 그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계속 여기서 프랑스어를 쓰기도 하고 한국어를 쓰기도 하면서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 20년 전에 만났던 그 친구들을 현재 만나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영화를 보시면 과거와 현재를 오가면서 기억이 조금씩 흐트러지는 장면들, 그리고 어떤 게 옳은 기억인가, 그리고 이 여성은 이혼을 어떤 점에서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반면으로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나, 이렇게 좀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가면 이 영화 굉장히 잔잔해 보이는데 반전이 좀 있습니다. 그 반전을 보고 나면 네. 아, 저 여성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그 반전을 좀 기다리게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 한 편도 지금 개봉이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국도극장이라는 작품인데요. 만수생이라고 그러죠. 사법고시를 너무너무 오래 준비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시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사실 계속 공부하다가. 그래서 이제 벌교,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 갔더니 친구들 중에 좀 비아냥거리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친구 역시도 서울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갔더니 좀 심심하기도 하고 좀 시시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도극장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지방극장이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오 씨라고 이완희 씨가 주연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그분과 함께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좀 삶을 회복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꼭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이 감독의 변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엔 주인공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두의 삶이 다 주인공이라는 의미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고, 역시 이렇게 조금 실패한 인물을 만들어낸 인물 이야기도 거기서부터 비롯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배우 이동희 씨나 신신혜 씨는 그동안 좀 이렇게 코믹한 캐릭터를 맞아요. 많이 네. 담당을 하셨었는데 아닌가 봐요, 이 영화에서는. 일단 이동희 씨가 방금 말씀드렸던 장수생이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낙향한 젊은이로 등장하고 있고요. 신신혜 씨가 바로 그 어머니로 등장하고 있는데 신신혜 씨가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정말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들게 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여기서 이제 좀 툭툭 던지면서 뭐 밥은 먹고 다녀야 된다, 챙겨야 된다, 이런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어머니 전형적인 연기이기도 하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상희 씨라고 조연으로 자주 봤던 여배우분이 여기서도 또 등장을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모두 다 우리에게 좀 익숙했던 배우들이 조금 다른 면으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고, 아까 잠깐 소개했던 프랑스 여자에도 김지영 씨가 출연하고 있고 부부의 세계에 등장하고는 했던 김영민 씨가 또 등장하기도 해서 익숙한 배우들을 어떤 스크린에서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영화의 세 편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영화진흥위원회 할인 쿠폰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영화 좀 살리고 해서 좋기는 한데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또 심상치가 않아서 또 영화관에 가도 되나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관객들의 걱정도 혼란이 됩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응도 사실 양가적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를테면 한국영상자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잖아요. 운영을 잠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6,000원 할인권을 주면서 영화관에 가도 된다라고 말했을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정책이 마련된 게 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5월부터 좀 6,000원 할인권 어떤 방식으로든 배포하려다가 계속 미뤄졌죠. 밀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6월이 돼서야 이렇게 좀 할인권 얘기가 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네. 133만 장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너무 커 보이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상영 작당, 그러니까 한 영화당 12장 정도 배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에게 배포되는 건 영화를 조금 보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지 뭐 전부 영화관에 가세요라고 말하기는 좀 네. 어려운 수준이라서, 게다가 또 지금 12명이고 영화관에서 안에서도 거리 두고 영화 보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주 그렇게 아주 잘 지켜서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면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저도 좀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 운동 오늘 3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는 특히 중국이 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맞은 오늘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최근 중국과 부딪히고 있는 미국도 오늘 이날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압박에 또 나섰습니다. 이 소식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드 기자, 폼페이오 장관이 당시 시위 참가자들을 만났네요. 예, 현지 시간 3일 미국 국무부가 전날 있었던 면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예,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난 이들에 대해 1989년 6월 4일 중국 공산당이 잔혹하게 진압한 영웅적 민주화 시위 참가자 수천 명 중 4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는 와중에 이 면담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압박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무부는 또 중국 정부에 대해 당시 사망과 실종에 대한 공개적 전면적인 설명을 재차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30년간 6월 4일이면 열리던 추모 집회를 올해는 홍콩 당국이 불허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었지만 중국의 강경 기조 탓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주최 측이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서 충돌도 우려됩니다. 네, 그리고 그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숨진 흑인 남성, 이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지금 온 세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6살 난 딸이 한 말이 있는데 또 마음을 울렸다고요. 예, 먼저 플로이드의 친구 전 NBA 선수 스티븐 잭슨의 이 목에 올라타서 아빠가 세상을 바꿨다고 외치는 지에나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에나는 엄마의 CNN 인터뷰 자리에도 함께했습니다. 엄마 록시 워싱턴은 딸이 TV에서 아빠의 이름을 듣고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물었다면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빠는 숨 쉴 수 없었어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플로이드의 추모식은 현지 시간 4일부터 이뤄지고 9일 비공개 장례식이 열립니다. 끝으로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자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1, 2일 진행한 선수와 클럽 관계자 1,100여 명에 대한 검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토트넘은 이 무증상 환자가 추가 검사 전까지 일주일 동안 격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는데요. 선수인지 관계자인지 신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해는 오는 17일 리그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해 경상도 내륙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포항 33도, 광주 31도로 충청도와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6도로 수도권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중국발 황사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0억 원 상당의 일제 강제징용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옛 신일 철주금인 일본제철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자산 압류 서류 등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 송달 기간인 8월 4일 0시를 넘기면 법원은 일본제철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오는 15일 일터로 돌아옵니다. 한국 노동자 인건비만 먼저 합의를 하자는 우리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면서 무급휴직이 2달 반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곳곳에서 폭력과 약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자신의 전당포 가게를 지키던 전직 흑인 경찰서장이 약탈 시위대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법당국은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관의 혐의를 3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올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다른 경찰관 3명도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유럽 지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는 오는 15일부터 국경을 개방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국경을 봉쇄했던 유럽 나라들이 속속 영내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